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그 시간, 법원 주변 풍경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양형 사유 등을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내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천 명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주사파의 음모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탄핵 자체부터 잘 짜인 한판의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아이 뭐 물어보나마나 여기 있잖아.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 석방. 심지어 오늘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한인도 있었습니다. To demonstrate, I think that situation is getting very terrible because it is my responsibility to speak up. Me being Korean. 시위 참가자들은 관과 작두 등을 늘어놓고 박영수 특검과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물적 증거 하나도 없는 전부 사기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고 정치 재판인 것입니다. 조사 문재인을 구속하라.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우리 대통령님을 외치며 울부짖는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투쟁 지지, 또 사법부의 이 법치 사망, 또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겁니다. 한편 오늘 법원 부근에선 중국 CCTV 등 외신들도 취재 경쟁을 벌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뇌물 1심 선고 생중계.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박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배경과 이유.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와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유무죄 판단 자체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얼마큼의 형을 받을지 형량과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하는지 재판 생중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보다 5년 더 적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의 11개 유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는 이미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관심은 유무죄가 아닌 형량과 재판 생중계 여부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1, 2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호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불허 사유입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도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공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게 될 손해를 더 크게 고려한 법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법원. 대법원 규칙이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 중에 공인 대통령, 사상 초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법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이번엔 허가할까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이 막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오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비슷한 재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 생중계는 불허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이유,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 2심 사건 주요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를 불과 한 달 앞뒀던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촬영 등 행위에는 5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을 개시 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공판 또는 변론을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다 해서 그러나 1호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 재판은 결국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 생중계 불허 사유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도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공판, 그것도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외에는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은 역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는 아무리 삼성 부회장이고 국정농단 비선실세라지만 어디까지나 사인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당사자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선고마저 생중계를 불허했을 경우 맞닥뜨릴 여론 역풍을 무시할 순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 규칙까지 바꿨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마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생중계를 허용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추후 있게 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할 수 없으니 둘 다 하는 걸로 법원이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뇌물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이 역사 현장에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숫자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D-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전직 대통령 뇌물 1심 선고 공판. 저희 법률방송도 내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숫자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봤습니다. 1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 두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98차례의 본안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꼭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38.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차례씩 빡빡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대에 선 증인은 중복 출석 포함 138명에 이릅니다. 317.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이후 2018년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이렇게 317일 동안 숨가쁘고 빡빡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503. 수감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임번호 503.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는 참담한 현실. 1016. 2017년 10월 16일 법원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이후 재판을 계속 보이콧합니다. 30. 그리고 1185.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울입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남긴 말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심경을 돌아봤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카메라 앞에 섭니다.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하루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사과 모드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인연을 소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미르 재단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었다던 최순실 씨는 특정 개인으로 타자화되고 사건은 저질러졌다고 하니로 남의 일로 묘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후 인터넷에선 내가 이러려고 국민했나와 같은 내가 이러려고의 여러 패러디 버전이 유행합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대통령직 퇴진 의사까지 밝힙니다. 자진 사퇴. 그나마 명예를 보존하고 하야할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야권의 사퇴 촉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진 않겠다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박 전 대통령은 방송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허위가 남발돼 종잡을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못 보는 현실 부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이윽고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왔다는 음모론으로까지 나갑니다. 2017년 1월 25일 한 극우 보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래전부터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합류한 게 아닌가 본다고도 했습니다. 현실 부정에 이은 음모론. 이 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음모에 희생당하는 피해자, 순교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9자 8초의 발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재판정. 나에 대한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박 전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정 공식 발언.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과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 재판 불출석과 보이콧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법사상 처음으로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을, 현실을 보이콧했고 순교자를 자처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오늘 법원 앞엔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법조계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직무유기 같은 직접적이고 센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왜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인지 배경과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 국회의 직무유기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센 표현들까지 썼는데요. 왜 국민투표법이고 무엇을 개정하라는 건지, 개헌 국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투표법 14조 1항입니다. 국내 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조항은 제때 개정되지 않았고 2016년부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한 점, 대통령 서한을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 실린 발표입니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지만 표현이나 어조, 뉘앙스는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표면적 명분입니다. 4월 안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재외국민 등 투표권자를 특정해 투표인 명부를 확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도 4월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차 사무 관리 때문에 재외 선거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외 투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난달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TV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한 것도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바꾸고 6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임종석 실장이 오늘 다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의 압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청산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국회에 개헌 의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동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라며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위헌 상태 해소, 여야가 개헌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거부나 저항하기 힘든 명분의 압박입니다. 여와 야, 국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구존동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입장문에서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 동의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불만과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존 동의, 직역하면 다를 이 있을 존, 다름은 있지만 구할 구 같을 동, 같은 점을 구한다. 다름은 있지만 같은 점을 구한다입니다. 원래는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구대동, 존소이가 원전으로 모택동과 함께 홍군 대장정을 통해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일조한 후에 중국 외교부장과 총리를 지낸 주은래가 이를 인용해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쓴 뒤 유명해진 말입니다.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보충연설에서 주은래는 구동존의 정신을 강조했는데 입장이 다른,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은 옆으로 좀 밀어놓고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구동존의 정신은 이후 중국 외교 전략의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가깝게는 사드 배치 갈등 등이 극에 달했던 2016년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양국은 구동존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굽힐 수는 없지만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구동존의를 언급한 겁니다. 조국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검찰과 경찰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은 알고 있지만 잠시 미뤄두고 공통의 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구존 동의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자신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겠지만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 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도 조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조수석은 입장문 문자 말미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걸림돌에도 뭔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조국 수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연 수사 재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09년 3월에 당시 27살이었던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와 재계 그리고 금융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인데요. 당시 유서에는 회사가 술집,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 욕실에,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까지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유서에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만 총 31명이 됩니다. 유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데 당시 검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죠? 네, 1차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졌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한 달가량 더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 요란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뭐 성접대 신물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얘기는 쑥 빠진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네요. 네, 경찰은 그나마 9명을 입건을 해서 5명을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만 장씨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을 뿐 강요죄는 쏙 빼놨습니다. 강요죄 혐의가 쏙 빠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경우에는 이 의무 없는 일이 바로 성접대에 해당합니다. 장자연 씨는 실제 유서에서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고 적었는데요. 강요죄 혐의로 기소를 하면 강요의 내용, 즉 성접대 사실을 경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쏙 빼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를 하면서 사건 유형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분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이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이 장자연 씨 계좌에 수십 명의 남성이 수백만 원씩 또 수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성접대가 있었고 이를 단순 성매매로 본다면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발생했으니까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강요죄 공소시효도 7년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압에 의한 성관계, 강간으로는 처벌이나 수사를 할 수가 없나요? 네, 현행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이 성폭력 처벌법 규정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빠듯하긴 하지만 남아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이 2012년 9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인데요. 그전에는 강간죄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 분석이 많습니다. 김도훈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장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인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고 다른 증거들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지 과연 의문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네, 결국에는 이 검찰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 또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이른바 유력 인사들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장자연 씨 계좌에 수백만 원씩 입금한 남성들이 당시 뭐 김밥 값으로 줬다 뭐 이런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도 안 했는데 처벌은 나중 문제고 이번에는 꼭 진실이라도 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관련해서 의료진 3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적 쟁점,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관련해서 의료진 3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그 사고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부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에 맞은 영양제가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럼 뭐 전형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인 거네요? 네, 과실치사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간호사와 교수 등 의사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원인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1명 실질적으로 주사제를 만든 간호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아,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 간호사가 아니라 뭐 수간호사 아니면은 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 이런 그러니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구속이 됐다는 건가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 즉 수간호사나 그 주치의들은 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한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그 병원 진료 체계상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를 전부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체계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책임은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들의 그런 태도로 보았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주 좀 특수한 경우인가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대부분 병원이라는 어떤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장이 있고 따라서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갈 염려가 사실 없고요. 영장이 일반적으로는 발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병원 측이나 의사 단체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우선 지금 수사 단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좀 과잉 수사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시스템의 문제를 의료진 개인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또 의사들이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이 어떤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유족들은 지금 병원에서 감염 관리 규정을 어긴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 쟁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쟁점은 이 업무상 과실 부분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라든지 주사제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지켰어야 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처벌 수위는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중력의 맛.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판매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를 둘러싼 판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이게 뭔가요? 네,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입니다. 네. 5년 전에 뭐 잘 알려진 극유 성향 온라인 네. 일간 베스트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하고서 호두과자를 판매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뒤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일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한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서 본 다른 분들이 이제 일간 베스트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 뭐 소름 돋는다 이러면서 온라인에 알리면서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네, 저희 상식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티즌들이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호두과자를 어디 입을 상징하는 입에 어디 넣어서 질식시켜 버리고 싶다. 뭐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뭐 짐승 새끼니까 저런 짓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덧글을 다른 사람들 네티즌들 100수십 명을 형사고소합니다. 아, 고소를 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형사고소를 했는데 형사성 고소하니까 이제 그 중에 추려서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하고 뭐 일부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 벌금으로 흔히 하는 기소를 했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너무 경미해서 처벌할 만한 게 아니다 이런 거고 구약식 기소는 모욕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으로 한 걸로 봐서 역시 혐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뭐 민사 소송도 걸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 처벌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우 성향의 A 씨는 자기에게 욕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합니다. 모욕죄는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고소를 당한 그 네티즌들이 합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벌금 내겠다 또는 뭐 기소유예니까 합의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A 씨가 입었다는 건데 그거는 나 배상 못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해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6명인가를 상대로 해서 1인당 4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지원에서 민사 단독 사건으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뭐 1인당 5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한 1.25% 정도 이긴 겁니다. 1.25% 승소, 이걸 뭐 이긴 걸로 봐야 되나요? 실제로 진 걸로 봐야 되나요? 진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짜리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가 한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송달료도 또 한 뭐 내는 만큼이긴 한데 한 2, 30만 원 넣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지출을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 받은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은 재판입니다. 뭐 이 제과점 주인은 사자, 모욕죄 이런 거에 해당은 안 되나요? 예전에 그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의 최 어떤 교수가 과학철학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지요. 뭐 전직 대통령 누구누구는 부정 투표로 당선되었다. 이런 증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시하고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건지 해봐라. 뭐 이렇게 냈다가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해서 2,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이기는 한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자 모욕죄가 없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닌가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유족이 망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명예 감정이나 추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모욕적인 감정을 유포해서 손해를 일으킨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호두과자 가게 주인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참 법률적 권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류의 무더기 소송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 무죄를 다투지 않겠다. 국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재미 장호준 목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졌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재미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요. 법률방송은 장호준 목사의 사연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재판 어떤 내용과 취지이고 장호준 목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미국에 있는 장 목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한인신문에 10차례 게재한 해외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목사의 거부로 장 목사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2016년 9월 장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해 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도 검찰도 재판부도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못 본 황당한 재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장 목사에 대한 공식적인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풀렸지만 장 목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다툴 생각도 없고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다만 이는 장 목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견 광고 게재는 장 목사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 목사는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념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처벌하겠다면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방송은 SNS를 통해 장호준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먼저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재판 불출석은 솔직히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으로 시급을 받아 생활을 유지한다. 1시간 일을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준다. 재판을 위해 입국을 하면 당장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장 목사의 설명입니다. 장 목사는 자신의 재판 자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록 당장 비행기 값도 없지만 내 솔직한 심정은 재판에 출석해서 선거법의 모순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보고 싶다. 역사적 신념과 정치적 소신, 그리고 신앙적 양심을 제한하고 있는 현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장 목사의 말입니다. 장 목사는 1심 선고 결과와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호준 목사가 더 할 말이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재판부도 변론을 길게 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장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해태하다와 통정하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직접 보시죠. 해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특정 제과업체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호랑이를 닮은 상상 속의 영물, 해태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해태입니다.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바꾸고 6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개헌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발로 공은 던져졌고 여야는 정부 형태 등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119조에는 참관인의 의무 혜택제 조항이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태하다. 어떤 뜻인지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당연히 그 뜻을 짐작도 못합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안 좋게 행복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해태하다. 뭔가 성실한 그런? 국민투표법상 참관인의 의무혜택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 뜻을 알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법조항을 해석해야 돼가지고 바로 즉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참 후 다시 전화한 선관위 관계자는 해태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털어놓습니다. 이거 해태라는 단어가 원래 좀 많이 쓰이나요? 저도 좀 처음 봐가지고. 네, 다른 법에도 있긴 한데, 네, 저도. 해태는 게으를 해자와 게으를 태자를 씁니다. 해태하다,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데가 있다. 한마디로 게을리하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민이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신기한 법률 용어 해태. 이 해태라는 단어는 일반 직장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등장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30조 2항입니다.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전체 문맥으로 어렴풋이 뜻을 짐작할 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해태. 일단 지연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해태. 중국에서는 해태 뒤에 귀신 귀자와 어린아이 아자를 붙여 게으름쟁이 정도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한자입니다. 반평생을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온 심상정 의원은 이런 법률 용어를 왜 계속 두고 있어야 하는지 자신도 법을 만들고 바꾸는 국회의원이지만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게 해태하다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섭을 게을리하는 것. 그렇게 뭐 게을리하는 것밖에 없네, 답이. 투표법을 관할하는 중앙선관위 담당 관계자도 모르는 법률 용어 해태하다. 누구 보고 알아들으라고 해태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하는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석대성입니다. 통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씩 웃는 분들은 뭔가 야한 뜻,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관계를 떠올리셨을 법도 한데요. 우리 민법에 이 통정하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가 정을 통하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통정입니다. 주가 조작을 소재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 조작입니다. 통정거래라고 하냐? 들어봤지?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통정거래는 주식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시장을 속여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가 조작, 이른바 작전의 한 방법입니다. 이 통정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통정, 통할 통자에 뜻정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정을 통하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다, 남녀가 정을 통하다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어휘도 야합, 사통, 간음 등 주로 성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통정하다 하면 정을 통하다라는 뜻으로 알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대부분 둥여굽니다. 혹시 통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정하다. 정을 통하다. 통정.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하다는 뜻 아닌가요? 통정하나요? 네, 통정하다. 그냥 딱 들었을 때. 통정하다? 뭐가?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정하다. 네. 뭔가 통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민법 조항에 나와 있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를 국어사전 풀이에 맞춰 대입하면 상대방과 정을 통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황당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통정한은 서로 짜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민법 조항은 상대방과 미리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뜻입니다. 통정보다는 미리 짜고 하니 훨씬 쉽고 명확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가짜 행위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정이나 허위 표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시민들도 통정한 대신 미리 짜고 한이라고 해당 민법 조항을 바꿔서 일러주자 쉽게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짜고 치고 한 허위 사실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네,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정, 정을 통하다가 서로 짜고 하는이라는 기상천외한 뜻으로 쓰이는 그들만의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지난 1988년 창립 이후 30년간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 민변과 인생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지난 1988년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올해로 꼭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을 갖게 된 대한민국. 87년 6월 항쟁 이후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온 민변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30살 장년이 된 민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신세아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달 치러진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 참가자 9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민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믿고 선출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고요. 1,200여 명 회원님들과 또 민변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큽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24년 변호사 생활을 민변과 함께 해온 겁니다. 등 떠밀리듯 민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것도 민변에 대한 애정과 책임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저를 키워주고 저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한 민변에 대한 의무를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감사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 통합니다. 다양한 환경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론 조금의 주저도 없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꼽았습니다. 비록 1심에서 이기고 2심과 대법원에선 졌지만 매립의 대상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갯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갯벌 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또 갯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전환되고 갯벌 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보건, 안전 등도 김 변호사의 전공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직업병 관련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한 것도 김 변호사의 작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처럼 반도체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작업환경, 건강영향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면서 그런 김호철 변호사가 노후 원전 문제를 그냥 지나갈 리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연장 운영 허가 취소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을 맡았는데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등을 판단하는 원안위에 비록 지금은 사임하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입니다.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저같이 이 규제 절차 방법과 원칙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 법조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도 아니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인권. 김호철 변호사의 지난 20여 년 변호사 생활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민변 회장 선출 일성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이를 위한 민변의 적극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촛불 승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개선이 되고 또 이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촛불 승리나 정권 교체의 그늘에 가려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30년. 거창한 담론만이 아닌 생활 속 바로 우리 옆의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또 각종 생활화학 제품의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밀착된 부분에서 이러한 생활 밀착형 환경 문제, 또 보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강론과 구체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엔 환경을 포함한 15개의 위원회가 있다며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민변과 민변 회원들에 대한 믿음을 숨김없이 보였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다음 달 25일부터 임기 2년의 민변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